여름꽃이 만발한 곳을 볼 수 있는데요. 휴가 중에 또 주말에 공원 산책이라도 하셨다면 여름꽃들과 눈맞춤 좀 하셨습니까? 지금 한창 복숭아꽃이 만개했다고 합니다. 네, 요즘도 손톱에 봉숭아 꽃물 드리는 분들 계신가요? 지금의 중장년층들은 봉숭아꽃을 따서 백반과 같이 빻아서 손톱에 꽃물 들이던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 텐데요. 어른이 돼선 꽃물 다 빠지기 전에 첫눈이 오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손톱을 바짝 안 깎던 그런 분도 있으셨죠? 분꽃도 이 계절의 주인입니다. 분꽃을 따서 단물 빨아먹고 피리도 불고 여성분들은 이걸 귀걸이로 걸던 추억도 있으셨다는데요. 이 밖에도 나팔꽃, 참나리꽃, 접시꽃, 맨드라미 이런 계절이 주는 소소한 즐거움들을 많이 놓치고 사는 여름인 것 같습니다. 연일 폭염과 흉흉한 뉴스들이 끊이질 않다 보니까 즐거운 일은 없을까 하고 일부러라도 찾아보게 되는데요. 주변에서 작은 위안을 주는 여름꽃 이야기로 월요일 아침 시작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도 만만치 않은 폭염과 태풍 소식 그리고 답답한 뉴스들이 많겠지만요. 이 폭염에도 생동감이 넘치는 여름꽃들처럼 힘내서 뭐든 다 같이 잘 극복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7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항암제를 무료로 공급한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또 약값 결정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요. 하이패스처럼 교통요금도 통과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관련해서 드릴게요. 폭염의 기세를 보면 이 여름의 끝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도 내일이면 절기상 가을의 시작인 이날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더워도 이날이 지나면 밤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데 기분만이라도 미리 느껴보고 싶은데요. 가을의 시작인 내일은 절기상 무슨 날일까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복숭아가 제철인데요. 소비자들이 복숭아 구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품종과 당도 정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복숭아는 네. 사과와 감귤 다음으로 재배 면적이 넓은 과일인데요. 여름철에 120여 종이 넘는 품종이 온라인과 일반 시장을 통해서 출하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복숭아의 품질 등급 표준화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품질 인자를 조사했는데요. 설문 결과 소비자들은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를 품종과 당도 선별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떤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본 건가요? 네, 복숭아 포장지에 꼭 포기되었으면 하는 정보를 물어봤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응답자의 80%가 당도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당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은 달콤새콤한 비율인 당도와 산도의 비율 40%, 그리고 보관 방법도 38%로 매우 중요한 품질 정보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의 외부 품질 인자와 내부 품질 인자의 우선순위도 물어봤는데요. 그 결과 외부 인자로는 신선도와 크기 순이었고요. 내부 인자는 당도, 육질, 과즙 순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종합해 보면 네. 소비자들은 단맛이 뛰어나고 당도와 산도가 조화로우며
보관이 쉬운 복숭아를 맛있는 복숭아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통 과정에서의 맛 변화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는데 이 어떤 특성이 있었나요? 네, 가장 널리 재배되는 국산 품종인 천중도백도를 대상으로 유통 과정에서의 맛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봤는데요. 유통 이후에는 과육이 부드러워지고 부위 간의 신맛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당도와 산도의 비율도 올라가는 특성을 보였는데요. 이는 후숙을 통해서 복숭아 맛이 달콤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꾸 복숭아 얘기하니까 침이 고이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농작업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농작업할 때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농업 분야의 5년을 질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네. 정말 걱정이 앞서는데요. 특히 온열 질환자 중 70세 이상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농작업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작업 시에는 안전한 그늘진 장소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휴대하시고 규칙적으로 섭취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폭염 특보 발령 시에는 1시간 주기로 10 내지 15분 이상의 규칙적인 휴식을 부여해 주시고요. 무더운 시간대인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는 가급적 휴식을 부여해서 야외 작업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웃분들께도 널리 알려서 피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농작업할 때는 기상 정보를 일단 꼭 확인하시고 가장 더운 시간대는 피해서 농작업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은 어떤가요? 네, 이번 주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에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들은 맑겠으나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 동안에도 무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침 23도에서 27도, 낮 기온은 29도에서 36도로 평년보다 덥겠습니다. 하지만 6호 태풍 카눈이 올라오고 있어 걱정이 앞서는데요. 아직까지도 이동 경로에 유동성이 있지만 우리나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진짜 대비 철저히 해서 피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제발 태풍이 우리나라는 좀 비껴서 갔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완전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 걱정이 되는데 정말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인데요. 어떤 관리에 신경 써야 할까요? 네, 얼마 전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가루살입니다. 가루살은 일반 밥살용 벼보다 모내기가 6월 말에서 7월 초로 매우 늦은데요. 올해는 모내기 이후에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와 일조 부족으로 인해서 가루살의 생육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리 요령에 대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생육이 저조하다고 판단이 되면 중간 물떼기를 하지 마시고 유효가지수 확보를 위해서 물을 얕게 대서 새로운 주기가 더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요소 비료를 줘서 생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또 도열병, 흰잎 마른병, 줄무늬 잎 마른병 등의 병 발생도 우려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의 방제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구마, 감자 등 밭작물은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고구마의 경우 집중호우로 인해 스패를 받아서 지상부의 생육이 부진할 경우에는 요소와 미량 원소 영양제 등을 잎에 뿌려줘서 생육이 회복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조 부족이나 지상부가 지나치게 우짜른 경우에는 수용성 황산칼륨과 인산칼륨 등을 잎에 뿌려줘서 수확 시기를 조절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을 감자를 심을 농가에서는 중부지방은 8월 상중순, 남부지방은 8월 중하순에 파종하시면 되는데요. 파종 시간은 고온인 한낮을 피해서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을 감자는 봄 감자에 비해서 생육 기간이 짧고 줄기와 잎의 신장이 느려지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를 20% 정도 더 주셔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잘 실천하시면 안정적인 수량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온실에서 재배하는 작물들은 그럼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온실에서 재배하는 토마토, 수박 등의 작물들은 장마 동안 웃자라고 습기로 인해 뿌리가 매우 약해진 상태로 불볕더위가 되면 온실 내부 온도가 40 내지 50도까지 오르고 습도도 네. 변해서 병이 퍼지고 생리장애가 발생해 품질과 생산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체가 회복될 때까지는 햇빛이 강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는 30% 차광망을 닫아 작물이 시들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개 분무나 환기팬, 공기유동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온실 안의 온도를 낮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해진 식물체에 병이나 생리장애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미리 살펴서 적용약제로 철저히 방지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가축들도 매우 힘들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축도 사람처럼 계속되는 고온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고온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가축의 체온이 상승하고 음수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사료 섭취량과 증체량이 감소하게 되고 번식장애나 면역력 감소 등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폐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축사의 바람이 잘 통하도록 송풍팬 가동 등으로 지속적인 환기를 시켜주셔야 하고요. 차광막 등을 설치해서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그늘을 만들어주고 바닥도 습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저희가 퀴즈 냈는데 5062님이 정답인 줄 알았어요. 정답 청새치 상어. 저번 주랑 좀 헷갈리신 게 아닌가. 우리 정림님, 오승원 하나님 멘트에 잠깐 추억에 잠겨봅니다. 나의 어린 시절 하고 보내셨고요. 허순정님이 오랜만에 들어보는 꽃 이름이 참 친근하네요 하고 보내셨어요. 근데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우리 박한슬 약사님은 막 이런 추억이 없죠, 그죠? 저는 뭐 사루비아 이런 거 꿀 먹고 이런 기억납니다. 있습니까? 네. 예, 왠지 반갑네요. 자, 오늘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항암제 무료 공급 소식, 그리고 약값이 결정되는 방법, 이게 좀 세계적으로 통용된다고 하는데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뭔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항암제 무료 공급이라니까요. 이거 진짜로 약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유한양행에서 발표한 얘기인데요. 아마 관련 소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 무상으로 약을 공급한다라고 하면은 뭐 길에서 항암제를 막 나눠준다 이런 건 아니고 네. 네, 새로 개발된 폐암을 치료하는 항암제를 그 사용하고자 하는 암 환자들한테 무료로 이제 공급을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진짜 좋은, 심지어 신약을요. 좋은 네, 거를.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그 제약회사가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약값을 어떻게 공짜로 주냐 이러면 원래 공짜로 뭐 준다면 약간 이상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뭔가 좀 왠지 모르게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이게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약이 건강보험 등록이 돼야지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보험 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무료로 해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그 보통 이제 뭐 감기나 뭐 배탈 같은 거 나서 동네 병원 가시는 분들은 아니 뭐 건강보험 적용되는 게 큰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고가약이나 항암제, 뭐 희귀질환에 쓰이는 약 이런 것들은 정말로 차이가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로 개발됐다는 그 폐암 신약 같은 경우는 한 달 약값이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약값만 600만 원이요, 네,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이면은 7천만 원을 환자가 개인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암이나 이런 중증 질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값의 5% 요렇게만 환자가 부담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건강보험이 된다면 이제 1년에 35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암 환자들이 부담은 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7천만 원은 아무도 못 내니까 사실. 말도 안 그러니까 되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단은 부담을 하겠다, 당분간은. 그래서 실제로 한 5명인가 환자분이 등록을 해서 무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 근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약업계가 그런 결단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이런 식으로 약을 무상으로 공급한 사례가 전에도 있었나요? 아니 어떻습니까? 해외까지 범위를 넓혀봐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아마도 그 제가 알기로는 약을 이렇게 무상으로 공급했던 것 중에 제일 유명한 사례가 그 소아마비 백신일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예.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소아마비가 2000년 이후로는 종식됐다 이렇게 되기도 했고 아마 지금도 뭐 그렇게까지 그게 심각한 질환인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직도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제 어릴 때 걸리면 이제 평생 그런 장애를 갖고 사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근데 이게 1953년에 이 조너스 소크라는 이제 의사 출신 과학자분이 이 백신을 처음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소아마비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건데 이때 이분이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하나 내리셨어요. 아 이거 나는 특허 등록 안 하겠다. 그냥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춰줘라. 그러면 사실 말이 되게 유명한 말이 아니 당신들은 태양에도 특허를 낼 거냐?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는 분이네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가 아마 한 번 정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잘 생각해 보면 1950년대 얘기가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될 정도로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비슷한 일이 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제가 알기로 이번에 이렇게 무상 공급된 게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게 또 유한양행이라는 회사 특성도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거기도 창업자분이 이제 자기 혈족들은 다 회사에 채용 안 한다. 그다음에 세습도 안 한다. 이런 좀 정도 경영을 했던 걸로 유명했던 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결정이 나올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근데 그렇다고 또 그럼 나머지 제약회사들은 너무 악독하게 막 그렇게 돈만 밝히냐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허권이 나오면서 우리가 되게 약을 안전하게 쓸 수 있게 됐거든요. 안전하게요. 예. 네. 그게 무슨 말인가요? 특허랑 약의 안전이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데요. 이거는 오히려 이제 약보다는 한약을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도 막 한약, 탕약 다려 먹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희 할머니도 그런 거 좋아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특징이 되게 본인만 아시는 되게 용한 한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용한 한의원들이 왜 용해지는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는 자기들만 갖고 있는 고유의 이런 처방 비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약들을 특이하게 딱 조합하면 효과가 좋더라. 이런 거를 한방에서는 이제 숨겨진 처방 방법이라고 해서 비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알려지면 다른 한의원들도 다 따라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공개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 좋다는 약이 맞다면 근데 그 한의원에서밖에 못 쓰이는 좀 한계점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조합을 잘해서 만든 약인데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처방에 뭐가 들어가는지 공개를 안 하면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냥 안전하겠거니 하면서 그냥 한의사를 신뢰하고 먹어야 되는 거지만 검증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으니 그렇다고 공개하라고 하면은 아니 공개되면 나는 그거 그렇죠. 어떻게 나는 손해인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특허 제도인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특허권으로 보호를 해줄 테니 너도 공개를 해서 좀 이렇게 같이 검증을 해보자. 서양에서도 원래는 이렇게 다 숨기고 했었는데 그 특허권 때문에 공개가 되면서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공개가 돼야지 연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양 쪽에 그런 의약품 기술이나 연구가 성과가 굉장히 좋아진 게 특허권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역사적 이유가 있었네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 실제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을 못 쓴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거는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특허권의 이제 밝은 면이라고 한다면 특허권의 어두운 면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약간 문제죠. 이게 특허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거를 독점해서 자기가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악용해서 이제 환자들한테 폭리를 취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실제로 2015년에 좀 비교적 최근이죠. 네. 그때도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금융업의 천국이라고들 하니까 그래서 그런 헤지펀드 같은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되게 악랄한 돈벌이 방법을 하나 떠올렸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 성분 같은 거는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새로 특허를 하나 딱 걸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독점하겠다. 헤지펀드에서 특허를 냈어요? 헤지펀드에서 제약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특허를 내서 독점을 하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약값을 50배를 올려버렸습니다. 세상에 진짜. 예. 왜 우리나라 고전 소설의 허생전 보면은 왜 이렇게 독점해서 돈을 버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현대 미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 허생전은 조선시대 창업이 얼마나 부실한지 네. 위험한지 이런 걸 폭로하려던 이제 소설인 최고의 건데 미국에서. 네, 예. 미국에서 이런 일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게 그때가 하필 미국 대선 즈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굉장히 유력한 대선 주자였으니까 그분이 대놓고 딱 때립니다. 너 이러면 안 돼. 이거 큰일 난다. 해가지고 특허권도 취소되고 그 CEO는 감옥에 갔습니다. 그 그래도 정도로 예. 처벌을 받았죠.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야 완전 독점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사회상규를 벗어나는 정도로 과하게 하면 이렇게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적당히 줄다리기를 해서 약가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 거죠. 근데 이제 캐릭터 같은 거 이렇게 저작권이 만료되면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약도 시간이 지나면 특허 만료돼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죠? 정확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의약품 특허는 20년 동안 유지가 되는데요. 이러면 무슨 20년 동안 해주면 너무 독점권을 길게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의약품은 조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상시험을 했다, FDA 승인을 받았다,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검증을 거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검증 기간이 보통 한 12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12년이요? 15년? 네. 그러면 이제 특허권 20년 중에서 12년, 15년을 검증하는 데 쓰면은 실제로 제약회사들이 이제 성공했다 하고 약을 파는 거는 한 7, 8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팔아서요. 이제 개발비도 벌고 그다음에 다른 약을 다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비도 벌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기간에 약값을 굉장히 비싸게 받지만 특허가 만료되면 누구나 다 그 약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값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이게 차이가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특허 전에 한 $200다. 근데 특허 끝나고 나면 10분의 1인 $20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차이 나요? 네, 그 정도로 약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무조건 팔아야지 된다는 점에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약간 이게 일종의 그 제약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도 같은 거 보면 고가 신약을 희귀병 환자들이 써야 되는데 이게 건강보험이 안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참 환자들이 힘들다 이런 그쵸.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제약회사가 그러면 계속 뻗들 수 있냐? 라고 생각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약이 새로 들어올 때는 정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쪽이 이제 협상을 나가고 그다음에 반대쪽에는 아마 보통 외국계 제약회사들이 오겠죠. 그래서 둘이 약값을 얼마로 하자 안 된다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협상을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면 이제 그냥 그럼 못 준다 약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가 5천만 명이고 그 명실상부하게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네한테 안 팔래라고 하기에는 그 7, 8년 되는 그 기간 동안 나는 약을 최대한 많이 팔아야 되는데 포기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쪽도 사정이. 그러니까 네. 결국은 어쨌든 간에 공급은 되는데 그거를 얼마에 공급을 하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조급해지는 건 제약회사겠죠. 네, 그래서 공급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가 약간 동시에 좀 그런 짐을 자발적으로 짊어지고 협상에 임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협상에서 사실 좀 잘 하려면 최대한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건 다 내려놓고 좀 유리한 입장에서 해야 그래야죠. 되는데 예. 우리가 스스로 불리한 점을 하나 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는 자발적으로 약값을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 네. 자체는 좋은 건데 이게 너무 많이 공개가 됐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인터넷 검색해 보면 혈압약이 하나에 얼마, 감기약이 하나에 얼마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어지는데 해외에서는 이렇게까지 공개하는 나라가 잘 없거든요. 왜냐하면 민간 보험에서 하니까 민간 보험사들이 굳이 공개를 안 하는 것도 있고 공보험 우리나라처럼 공보험을 하더라도 거기서도 굳이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대유행 겪으면서도 그런 걸 경험했지만 한동안 백신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구매하는 것도 되게 갑질을 당하고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기억나죠. 예. 그래서 아주 전 세계가 다 하니까 제약회사들이 개발도상국에서는 너네 국가 공항을 담보로 잡으면 주겠다.
뭐 이런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는데 이런 황당한 갑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너 얼마에 샀는지 말하지 마. 백신 가격을 숨기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모든 나라가 그 경제 수준이 다 비슷하진 않으니까 가격이 다 다르게 줘야 되거든요. 경제 사정에 맞춰서. 네. 근데 우리나라는 대량으로 한 번에 사니까 원래 우리가 물건 사도 야, 좀 많이 사면 좀 깎아줘 이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꼭 상인분들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줄 테니까 어디 가서 비밀로. 얘기를 하지 말라고. 똑같군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공개해버리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걸 다 봐요. 그래서 야 한국에는 50원을 주는데 우리는 왜 100원 달라 해? 우리도 50원을 줘. 이러니까 문제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제약회사에서는 우리나라에 대고 야 너네 다 어차피 다 말할 거잖아. 어떻게 싸게 줘? 못 줘. 이런 이게 되는 거죠. 네. 이러면은 좀 그런 전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네요. 네. 원론적으로는 이제 그러면 좋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때문에 의약품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그런 대안도 생각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무료 공급되는 항암제 소식 그리고 세계적으로 약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오늘은 간편한 대중교통비 결제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대중교통 이용할 때 다양한 결제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식 선호하시나요, 소장님은? 일단은 뭐 대중교통 타는 방법에는 결제 방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뭐 현금, 신용카드, 뭐 체크카드, 그다음에 모바일 티머니,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교통카드가 될 것 같고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그렇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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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즘 태그리스? 네. 이래서 그 하이패스처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고요? 이게 맞아요. 뭔가요? 네. 이게 오늘 이제 주된 설명드릴 것 중에 하나인데 네. 태그리스는 한마디로 태그 딱 찍는 거죠. 네. 보통 생각하면 교통카드 하면은 카드를 되잖아요. 대가지고 띠딕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태그가 필요 없는 결제 방식을 태그리스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하이패스처럼 차량이 지나갈 때 결제기에다가 띠딕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쓱 지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대중교통도 역시 그렇게 바뀐다. 그러면 내가 몸에 카드를 들고 있으면 네. 그냥 쓱 들어가면 알아서 되는 거예요, 결제가? 카드는 아니에요. 카드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일단은 뭐 간단히 먼저 설명드릴게요. 네. 처음에는 마치 이제 무임승차 같은 느낌이 아마 들 것 같아요. 아마 그 하이패스도 처음 이용했던 걸 기억을 떠올리면은 막 멈추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지나가도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대중교통도 역시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지나가야 될 부분이 되는 거고요. 승객들이 미리 준비할 게 있어요. 바로 이제 앱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 앱. 네. 앱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되는데 네. 현재는 티머니페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앱을 깔고서 결제 정보를 미리 등록을 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블루투스를 켜놔야지만 지나갈 때 띠딕 하고서 대신 결제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개찰구가 이제 아예 새로 생기기도 하고요. 네, 새로 생기는데 여기 쓰는 기술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예. 기존의 태그 띠딕 찍어서 하는 방식에는 이제 1997년도에 이미 도입된 RF 방식이에요. 그래서 RF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인 뭐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해서 뭐 중에 주파수를 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이었다면은 현재는 이제 BLE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라고 해서 블루투스로 한마디로 결제를 뭔가 신호를 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BLE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서비스가 수년 전에 비콘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뭐 백화점이나 상점을 지나갈 때 핸드폰에 자동적으로 쿠폰이 띠딩 하고 이렇게 그런 오는 게 있었어요. 네. 지금은 네. 망했습니다. 예. 네, 지금은 망했는데 네. 수년 전에 각종 대기업 이런 쇼핑몰 회사에서 많이 이제 진행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백화점으로 가면은 이제 쿠폰이 날라와요? 네, 그냥 앱으로도 쓸 수 있고 뭐 이런 기술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교통에도 사용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어려운 기술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겹쳐서 빠르게 이동을 할 거잖아요. 특히 아침 이럴 때. 맞아요. 그때 뭐 버스 같은 경우도 내리기도 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3명이 동시에 지나간다. 어떻게 해요?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신호 잡는 거는. 근데 문제는 3명 중에 1명이 가짜다. 앱이 안 깔려 있다. 이 사람을 판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사실 번호판을 찍잖아요. 그래서 돈 안 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낼 수 있는데 대중교통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 문제점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언제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 건가요, 이게? 네, 일단은 서울교통공사에서 하는 이 태그리스 시스템 자체는 현재는 직원들만 대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다. 네, 그래서 많은 곳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데 2호선의 용담역, 3호선의 옥수역, 그다음에 4호선의 동작역하고 사당역에다가 총 4개역에다가 10개소 이제 10군데 식계표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역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 개찰구 보면은 이 옆으로만 쭉 지나가잖아요. 근데 위에도 아마 뭔가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기 시범 테스트 중이구나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서울 경전철 이제 우이 신설선을 보게 되면은 바로 지난주부터요. 8월 1일부터는 일반 승객을 대상으로 태그리스 시스템이 이미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이용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근처에 있다면 일부러 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저 근데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지금. 동작역 제가 적어놨거든요. 네. 일단은 뭐 당장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우이 신설선. 우이 신설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방식을 이용하려면은 스마트폰 앱을 설치를 해야 되고 블루투스 켜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버스도 있어요. 네, 근데 버스는 사실 더 먼저 생겼습니다. 그래요? 네네. 저는 지금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요? 네, 버스가 오히려 더 먼저 생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공공버스 같은 경우는 이미 태그리스가 시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제 팀원이라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했잖아요. 근데 경기도 공공버스는 또 그 앱이 아니에요. 다른 앱이다 보니까 서로 호환이 안 돼서 그거 안 좋네요. 문제점은 한마디로 환승 할인을 받기 힘들다. 그럼 안 되죠. 네. 그래서 보면 점차 나아지긴 하겠죠. 근데 지금 자체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전부 다 태그리스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동시에 여러 사람이 지나가는 거 혹은 뭐 빨리 뛰어서 지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이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디에서도 아직 도입이 됐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이 지금 전 세계 1위로 최초로 지금 개통하게 되는 개통이 아니죠. 시작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름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그리스라고 했지만은 다른 나라는 뭐 핸즈오프, 콘택트 리스 이렇게 이름을 다양하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일부러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통과만 하면 되는 그 의미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생각해 보면 그 대중교통 무료 이용 대상인 분들 있잖아요. 어르신이나 국가유공자분들이나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분들? 맞아요. 일단은 태그리스 방식 자체가 뭐 그 결제 카드를 안 들고 다녀도 되는 거잖아요.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지갑에서 꺼내느라고 앞에서 결제기 앞에서 이제 시간 보내고 이런 것들도 많이 없애다 보니까 굉장히 좀 편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주민등록증 같은 데가 만약에 전자카드라든지 혹은 칩이 딱 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무료 이용 대상자들은 이제 현재는 뭐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신분증에다가. 근데 그게 아니라 지나가기만 하면은 이 사람은 뭐 나이가 돼서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자동으로 체크되면 훨씬 더 편할 거잖아요. 안 그러면 매번 갈 때마다 그렇죠. 뭔가를 보여주면서 뭔가 티켓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편할 테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중교통이 편리해지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 또 환경에도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대중교통이 편리해지면은 아무래도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멀리서 다니는 사람 빼고서는 굉장히 아무래도 자가용 사용자가 적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뻔한 얘기지만은 자가용은 주행 시 이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아무래도 일반 대중교통보다는 훨씬 더 양이 많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선 좋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중교통이 만약에 지금 상상입니다. 무료가 되면 태그리스가 필요 없지 않을까요?
네, 그래 다 무료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네. 이미 무료로 하는 곳이 있어요. 있어요? 네. 어디냐? 네. 현재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이제 무료 시내버스를 운영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 1월부터인데요. 내년 9월부터는 이제 출퇴근 무료 시범 사업까지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연령에는 일부 제한이 있긴 하지만은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이용하는 데가 세종시라고 했지만은 네. 사실 더 있긴 해요. 어디가 그래서 또 있습니까? 설명 좀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네. 대부분 이 노인 이용객들을 위해서 이제 무료 기회가 현재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청년층들 한마디로 만 13세부터 한 23세까지 아마 중고생들 상대인 것 같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지역 화폐로 환급해주는 이런 것도 있어요. 혹은 뭐 무료로 이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청북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달부터 이미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모든 이용객을 대상으로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뭐 청년층 뭐 나이 제한이 있거나 이랬는데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올해 1월 달부터는 모든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청송군의 한 이용객들이 버스 요금 걱정 없이 하루에 뭐 두세 번 버스를 계속 타도 되니까 계속 이동 다니면서 자신의 할 일을 또 찾게 된다라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무료로 다 했을까라고 보면은 이 청송군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 한마디로 이제 초고령 사회죠. 네. 이런 분들이 40% 이상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른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분들도 그냥, 다 네. 무료로 쓰자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름 긍정적인 효과가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여기 말고도 부산시도 있어요. 부산이요? 네. 네. 부산시 같은 경우는 5월 하반기부터는 이제 시내버스나 뭐 지하철, 경전철, 마을버스 이걸 다 합해서 만약에 이용요금이 월 한 4만 5천 원 정도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4만 5천 원을 그대로 부산시의 지역 화폐로 돌려주는 이런 정책을 한다고 해요. 예. 그다음에 더 좋은 거는 만 12세 이하는 어린이들이죠. 일단 무료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까 말한 것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고 네, 이런 개인 자가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 근데 얘기 듣다가 좀 생각이 난 건데 네. 그 청송이 40% 네. 정도가 원래 이제 65세 이상의 인구라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엄청 더 이제 고령화 사회로 빨리 지금 세계 1위로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 이거 다 이것도 걱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근데 그 대중교통이 시민들의 발이잖아요. 네. 이게 기술을 통해서 더욱 편리해지면서 요금 부담을 또 줄이는 이런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물론 부담은 엄청나게 될 수 있겠지만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저도 이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요금 부담도 줄인다면은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복지 정책으로 이제 강화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앞서서 설명드렸지만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에 맞는 정책이 분명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요즘 많은 이제 뭐 스마트 에이징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스마트 에이징이 네, 뭡니까? 스마트 에이징이라는 거는 이제 초고령 사회가 진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IT 기기에 대해서 약간 두려워해요. 디지털 기기.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아, 근데 진짜 네. 느끼는 게 햄버거 주문하러 갔을 때 특히 네, 키오스크. 네, 맞아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한테는 사실 아직은 쉬운데 이게 나중에 나도 어려워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스마트 에이징 이런 네. 게 좀 와닿기가 좀 그래요. 네네. 네. 근데 이런 기술들을 뭐 일부러 개인적으로 알아서 공부해서 해라. 라기보다는 아, 그거 어려워. 쉬운 정부에서 일이 아예 아닌 것 정책으로 같아요. 넣어서 네. 같이 이제 제공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 복지 정책이 강화되는 게, 좀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 오늘 히든 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이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입추였습니다. 0974님, 입추 이렇게 보내셨고요. 378 하나님이 우리 아들 생일과 같은 날 입추입니다 하고 보내셨어요. 오, 내일이 생일이라는 거 지금 전국 송출되는 방송에서 아드님 미리 생일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3011님 야근하고 퇴근 중이에요.
입추라니 말만 들어도 시원해지네요 하셨는데 저는 지금 야근하고 퇴근 중이라는 말에 가슴이 지금 소장님도 같은 생각이죠? 어떻게 이 시간에 그러니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좀 푹 쉬셔야 되고 내일도 쉬셨으면 좋겠는데 네, 고생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긴 한데 퇴근 중이라니까 무사히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3672님이 정답 입추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 더운 것 같아서 시원한 절기 입추만 기다립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그런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되게 유명한 과학자가 한 말이라는데 올여름이 가장 안 더운 여름일 것이다. 네, 걱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당장 입추인데 내일이 시원해질까 하는 의문도 들고요. 네, 하여튼 저도 시원한 절기 입추만 기다리고 있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네, 8월 23일이 처서라고 하는데 훨씬 시원해진다고.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네, 오늘 하루 여러분 시원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